자, 두 번째는 마음살인데요. 몸을 살지만 또 동시에 마음을 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계속 반복합니다만 스피노자의 말을 빌려서 뭡니까? 마음은 몸의 관념이죠. 몸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실체입니다. 데카르트가 얘기했을 때는 전혀 다른 실체죠. 몸과 마음은 전혀 다른 실체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고 존재는 몸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한다, 마음이 몸의 원인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전혀 다른 실체라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인과관계에 묶어놨어요. 그죠? 데카르트 같은 경우. 그죠? 몸과 마음이 전혀 다른 실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몸의 원인이잖아요. 존재 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순이에요. 어떻게 보면. 억지로 갖다 붙인 거고 데카르트 본인도 그게 모순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명제가 그 서구 문명의 뿌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몸과 마음이 전혀 별개의 실체인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 겁니다.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라고 하는 몸과 마음이 평행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르트의 마음이 있고요. 스피노자의 길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마음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스피노자의 마음은 느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라틴어로 얘기하면 코기토가 되고요. 느낌을 중심으로 한 그 어떤 경향, 이것은 코나투스라고 하는 말로 저는 표현합니다. 나중에 여러 번 나올 겁니다만. 그래서 생각과 느낌, 코기토와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이 두 갈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갈래 길이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같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자, 마음에 이르는 두 갈래 길, 과학과 철학으로 분류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과학에서 보게 되면요, 이제 과학적 발견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미러뉴런, 거울 뉴런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나와 너라고 하는 존재는 완전히 분리된 개별적 존재인지 알았는데 미러뉴런인 걸 통해서 보니까 나와 너는 이 뇌 그 신경 활동화 패턴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몸의 그 표상에서 경계가 사라지는 거를 보셨잖아요. 나와 너가 섞이고 있어요. 나와 너가 섞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러뉴런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볼 때도 그런 거예요. 마음이 네가 아픈 거, 아파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할 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내 마음도 그만큼 아픈 거예요. 실제로 아픈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은 일만큼 아플 거야 상상해서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아픈 거라는 거죠. 그 통증의 회로가 활성화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뉴로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게 신경 가소성이라고 그러죠. 변합니다. 뇌 구조가 변합니다. 근데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 내 뇌가 실제로 달라집니다. 내가 아주 극단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뇌가 실제로 달라져요. 실제로 뭐 어렸을 때 무슨 학대를 당하거나 이런 아이들이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행동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뇌 구조가 그대로 달라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 경험 통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라고 하는 새로운 마음이 나왔어요. 그죠? AI라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공부를 해 나가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진화생물학인데요. 우리 마음은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그런 마음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식욕만 봐도 그렇죠. 만약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식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요. 또 그 사람들이 성욕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란 존재는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것에 유리한 그런 마음의 구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당 부분은 그런 진화된 속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진화생물학의 얘기예요. 이건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생물학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학에서 지금 새롭게 알려주기 시작한 마음에 대한 사실들입니다. 철학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은 뭐냐? 지금 쭉 말씀드리고 있는 코나투스와 코기토의 이야기, 17세기부터 나오는 그런 철학적 구조가 있고요. 또 이제 19세기에 이제 현상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있죠. 그것은 경험에 대한 직관이에요.
그 이전에 주체 철학이라고 그래갖고 이성 중심의 뭐 칸트니 뭐 헤겔이 이런 사람들이 그죠? 인간 이성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철학 구조였다고 한다면 현상학이 오면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거를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현대로 오게 되면 20세기 말 21세기에 오게 되면 이제 그 철학자들이 과학을 공부하게 되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다니엘 드넷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소위 말하는 뉴럴 다윈이즘, 그러니까 신경 다윈주의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경계라는 것들도 결국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그런 신경 그 활성화 패턴이 살아남았다서 우리한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멀티플 드라프트 모델, 다중 뭐라고 그러나요? 그 초안 모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상당히 많은 것들이 많은 모듈들이 만들어집니다. 내 마음에 다양한 마음들이 생겨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무슨 뭐 A라는 걸 좋아하는 마음, B라는 걸 좋아하는 마음, 여러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 철학과 과학이 이제 융합이 돼서 마음을 설명하는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설명드릴 그런 마음, 그 진화된 마음, 그 얘기들이 바로 저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는 두 가지 방법, 과학의 방법과 철학의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의식의 수수께끼를 푼다, 뭐 다니엘 드넷의 이야기, 마음의 진화, 그다음에 뭐 생명 속 마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과학적 사실들을 근거로 철학적 사유를 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결국은 그 데카르트적인 그런 코기토적인 마음이 아니라 스피노자적인 코나투스적인 마음이 우리를 훨씬 더 잘 설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의 계보입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현대 과학과 현대 철학들이 만들어내는 마음에 대한 설명 방식, 이해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어땠는가 하는 걸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어들 있잖아요. 서양 개념들의 한자어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이란 말이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100년 전에 없었던 말이라고 했잖아요. 새로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말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건강이었고요. 또 뭐냐면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정신이라는 말은 우리 없어요. 우리 전통에는. 정신이라는 말이 없고 그 대신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이라는 말이 어떤 마음을 대표하는 말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온 말인가 하면 우리 그 동의보감 같은 데 보게 되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가 정, 기, 신 또는 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길은 어떤 활동력이고요. 그다음에 신은 어떤 그 기능의 단위고요. 뭐 혈은 혈이고 그래요. 피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과 신을 합쳐서 정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밖에 역사가 안 되는 겁니다. 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엔 그게 없어요. 정신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런 걸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이 그런 거.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런 이원적인 사유가 지배를 했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이원적인 사유가 없었거든요. 몸과 마음을 구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말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이라는 말과 신이라는 말을 합쳐서 사실은 서양 말하고 잘 맞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쓰게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 그 정신과 비슷한 그 말은 주로 혼 또는 백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이나 백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의 정신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근데 이것도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땅으로 꺼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얘기하는 정신하고 똑같은 개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백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죠. 그 마음이라고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 따로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잘 구분되지 않았던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요, 푸시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니마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생명을 지닌 자연물의 형상이다. 이렇게 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말했고요. 그래서 이걸 뭐 생명력, 푸네오마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건 주로 이제 우리의 기 개념과 비슷한데요. 호흡, 바람 이런 개념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정도 있고
기도 있어요. 신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푸네마라고 하는 말로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이라고 하는 말은, 스피리트라는 말은 이건 기독교적인 개념이죠. 고대 그리스도하고 좀 달라요. 기독교에서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육과 영을 구분시켜 놓은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 마음 이런 것들은 이제 근대의 이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기계 속 유령, 이때부터 이제 의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내가 생각한 쪽으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몸이라는 것이 평행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몸의 관념이라고 하는 스피노적인 사유에서는 그것이 같이 가는 거로 나와야죠. 그래서 두 개가 전혀 다른 그런 마음에 대한 관념이지만 우리 근대 문명을 지배하는 건 역시 데카르트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이제서야 비로소 스피노자의 그런 철학들이 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죠. 그래서 그 많은 그 현대 철학자들이 스피노자로부터 출발하는 그런 철학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음의 계보를 보면요. 스피노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스피노자에서 심신평행을 얘기했잖아요. 코나투스를 얘기했고요. 그래서 코나투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 지속의 지향이에요.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그런 경향을 코나투스라고 해요. 코이토는 사유라고 하는 거죠. 특권화된 그런 거죠. 이제 이것들이 이제 데카르트적인 그런 그 사유 속에서 억눌러 오다가 처음 해방을 맞게 된 게 이제 프로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하잖아요. 무의식을 발견해요. 무의식 속에는 그런 어떤 의식, 명료한 의식뿐만 아니라 아주 어두운 그림자들이 많아요. 그런 무의식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해서 그것을 마음에 포함시키게 된 게 이제 출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과학들이 발전하죠. 인지과학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계산을 중심으로 이제 뇌의 기능을 설명하다가, 그 다음에 뇌에 관련된 뭐 기능 영상들이 많이 발견되면서 뇌의 기능을 통해서 마음을 바라보는 그러한 연구 방법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명료한 의식만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 느낌, 코나투스와 관련된 것들을 연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잠깐 언급드렸던 진화생물학입니다. 진화생물학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존의 유리에서 또는 번식의 유리에서 살아남은 그 속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화생물학은 생존의 도구, 마음을 생존의 도구이고, 그것이 다양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멀티플 드래프트 아니에요? 마음이 다양한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의 모델들이 자연 선택을 통해서 선택돼서 나머지는 도태되고 살아남아서 우리의 지금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일단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 살아남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생물학의 설명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화생물학의 토대를 두고 철학을 한 다니엘 디넷 같은 양반이 다중설계 모형, 멀티플 드래프트 모델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도 자연선택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향성이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는데 그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생물학에서는 그 프란시스 바렐라라고 하는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umberto 마뚜라라는 칠레의 생물학자를 얘기했잖아요. 프란시스 바렐라는 그 사람의 제자이지만 프랑스에서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창출 행위적 접근법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전에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세상이 우리 몸속에 새겨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면역계를 통하거나 신경계를 통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내 몸에 새겨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어떤 형식이든지 기록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거꾸로 우리는 우리 세상에 우리 마음을 새겨놓고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화장실 가서 입 닦고 샤워하고 옷 입고 문 열고 출근하잖아요. 가서 뭐 습관적으로 뭐 자동차를 타든지 무슨 뭐 버스를 타든지 지하철을 탈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결국 내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장식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내 마음을 외부 환경에 기록해 놓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출 행위적 접근법, 인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결국은 철학적으로는 스피노자부터 출발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노자, 프로이트, 그다음에 진화생물학 뭐 이런 식으로 데넷, 뭐 바렐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계보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다니엘 데넷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우리 생물을 네 가지로 정리해요. 다니엘 생물은 아시다시피 자연 선택이죠. 생존과 번식에만 적용된 거예요. 다윈은 그것만 봤죠. 그다음에 이제 그 스키너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행동주의 심리학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고통이 당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그것을 인해서 고통이 오면 그 행위를 하지 않게 되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그 행위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주의인데 그래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이 그런 그 자극을 통해서 사람을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주의적인 그 학습 능력이고요. 포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마음에 사전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레고리라는 사람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이죠. 내부 환경을 옮겨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마음의 차원을 네 가지 나눠놓는데 뭐 이거 따로따로 구분하는 거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 마음에 대한 마음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을 두 갈래 길 중에서는 생각과 느낌 두 갈래 길을 말씀드렸죠. 생각의 길과 느낌의 길이 있습니다. 생각은 의식이고요. 느낌은 감성이죠. 지금까지는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감성을 굉장히 억눌러야 될 그런 대상으로 여겼던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예를 들면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발견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분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상당 부분은 그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그 무의식 중에서 어떤 구체적인 감정들이 내가 어떤 그 구체적인 결정을 할 때 의성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들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분노라고 할지 또는 뭐 불안이라고 할지 공포라고 할지 기쁨이라고 할지 슬픔이라고 할지 우울이라고 할지 이런 감정들이 모든 인간에서 보편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많은 그 표정 연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요. 그것들이 왜 그런 표정이 왜 생겼고 그런 감정이 왜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냐 느낌이냐 하는 건데 생각은 뭐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문명의 중심이 되어 왔죠. 여러 가지로. 동양에서의 생각이라서는 좀 다릅니다만 서양에서는 생각이 지배라는 생각이 그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는 그런 문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느낌이 별로 구분되지 않는 그런 문명을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느낌입니다. 느낌은 생각의 길은 생각은 존재를 낳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존재의 원인이 됐어요. 그 생각은 의식이고요. 그래서 의식에 관련된 과학들이 추상적인 개념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합리적이에요. 생각이라는 것은 합리적이죠. 그죠? 다른 사람이 생각을 똑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것, 객관적인 것. 이것이 생각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발전해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을 중심에 두니까 과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서양 근대입니다. 근대 문명이에요. 우리도 지금 이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저런 근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느낌의 길이라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존재 지속의 지향이에요. 계속 존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그 경향, 그런 의식,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낌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존재 지속에 기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느낌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 서로 막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내 속에서 다양한 그런 느낌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 각각은 그런 존재 지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위에서 진화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명시적으로 설명되기 굉장히 어려운 정서인 경우가 많고요. 무의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느낌의 길을 추구하는 게 과학과 대비된 인문학이나 예술이라고 할 수 있죠. 과학 이전의 인문학들은 지금은 지금 강조한 것처럼 인문학이 과학의 그 인사이트를 많이 수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지만
그 이전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문학은 나름대로 길을 걸어왔죠. 그거는 느낌의 길을 걸어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술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거기는 굉장한 그런 인사이트를 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비로소 과학 사실을 통해서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새로운 시대가 맞고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생각과 느낌이 분리될 것이 아니라 생각과 느낌이 같이 가는 그런 때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주관적인 것들도 설명이 됩니다. 여기서 느낌의 길에서는 생각의 길에서는 안 되던 것들이. 생각과 느낌은 갈래길인가 평행길인가? 뭐 정답은 평행길이라는 거죠. 이게 갈라지는 건 아니죠. 뭐 생각도 뭐 나름대로 그 합리성이 있고 유용하기도 하고 그런 거지만 우리 느낌이라는 것을 무시해서는 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들을 보게 되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저 밑에 걸 보면 이제 손이 마주 잡고 있는 모습을 뇌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관념을 표현한 거겠죠. 뇌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것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들과 공감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속에는 또 한 가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나가 있다, 다양한 존재의 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예술적 소양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뭘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것도 있고 한 군데가 망가지면 그 기둥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뇌에 대한 연구가 뭐 앞으로 이제 20세가 뇌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다른 무슨 뭐 AI라든지 이런 머신러닝 같은 이런 그 첨단 과학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과 이런 뇌에 대한 연구가 함께 가야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마음의 과학과 철학에서 찾는 삶의 길입니다. 인용을 몇 개 해볼게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노자를 이렇게 계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니체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위대한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몸을 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체가 활동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몸을 굉장히 천시하던 시기였거든요. 마음을 강조하는 시기였거든요. 이성이 중요하고 감성은 없이 여겼던 시기였거든요. 이때 이 사람은 반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니체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이야기로 상당히 맥이 닿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뜻으로 묶인 여럿이다. 이게 아까 다니엘 데니스 얘기했던 멀티플 드래프트 모델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 몸이 여러 가지가 한 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의 뜻으로 뭉쳐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몸을 이성으로 봤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그 새로운 과거의 이성의 독재에서 해방되는 새로운 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초월적 영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초월적 영혼이고.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영육 이원론이잖아요. 그다음에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까지 이어지는 그런 그 의식의 지배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마음은 몸의 도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각도 있고, 느낌도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데니스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내 몸이 발전시킨 갖가지 능력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모든 경쟁 활동에 저축하였습니다. 재밌잖아요? 내 몸에는 다양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모듈들이죠. 다양한 기능 단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각각 다른 기회에 진화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내가 몸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어떤 발현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그 경험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음이 생길 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 애증이 교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쟁 활동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뇌의 준안정적인 동육학적 패턴을 주저하는 시공간적 패턴이다. 좀 얘기가 어렵죠. 굳이 자세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어떻든 간에 뇌라고 하는 기관, 신체 기관이 만들어내는 어떤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 패턴이 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어떤 그 진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 몸에 새겨진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음은 몸속에 새겨져 있다. 마음은 몸속에 새겨 있다. 내 몸속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그 증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뇌의 구조만 갖고도 설명할 수 있어요. 주로 마음을 강조하는 게 만들어내는 게 뇌 구조일 테니까요. 그렇지만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늘 많이 얘기합니다.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심지어는 내 장 속에 들어가 있는 미생물조차도 내 마음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을 세상에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사회적인 환경들, 사회 환경들, 그것들이 우리 마음이 거기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 몸속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우리 마음을 세상 속에 펼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과 우리 마음은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조화로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참사리를 할 수 있다, 제대로 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한 거예요. 삶의 지도. 우리가 이 수업의 전체 그 내러티브가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몸의 무늬를 읽어서 삶의 지도를 그린다 했잖아요. 삶의 지도를 그려보면 그런 거예요. 마음에 두 갈래길이 있는데 코기토가 있고 코나투스가 있다. 그래서 코기토는 생각, 존재를 얘기하고 코나투스는 느낌 또는 존재 지속의 지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코기토의 영역이에요. 산다고 하는 것은 주로 코나투스의 영역입니다. 두 개가 합쳐서 뭔가 실천을 해요. 함을 해요. 그리고 과학은 코기토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인문학이나 예술은 코나투스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딱히 이렇게 종속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유사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그 마음의 두 갈래 길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장의 이제 표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